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세미나에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서비스 하나를 설명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항상 뭐 트위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사용법은 가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어떻게 사용합니까? 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전에 있던 서비스에 비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 소셜 서비스들은 굉장히 사용법이 쉽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익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최대한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소셜 미디어를 사용을 한다, 소셜 미디어를 도입한다, 소셜 마케팅을 사용한다,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 게 바로 이 툴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십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뭐가 발생이 되냐면요. 그 툴의 기능을 가지고 마케팅에 도입을 한다든지 소셜미디어를 도입을 했을 때는 그 기능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효과가 잘 안 난다는 것을 확인이 될 겁니다. 별로 이렇게 이게 무슨 효과가 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셜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소셜의 의미라고 한다 그러면 관계라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객들 그 고객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관계라고 해도 얘네들이 뭘 원하기 때문에 이걸 줘야 되겠구나 저걸 줘야 되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기능만 집중하고 사용자들을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기능에다가 RT가 잘 되네, 배포가 잘 되네, 소문이 많이 나가네 라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보면 소문이 잘 안 나거든요. 물론 초반에는 소문이 좀 잘 나왔습니다. 작년하고 2009년도에는 좀 이렇게 많이 없어지니까 효과가 좋았는데 지금 갈수록 효과가 없을 겁니다.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트위터로 해봤더니 자꾸 효과가 떨어지고 트위터로 해봤더니 관심을 안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을 아시면 떨어지는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마케팅이라는 입장, 저희는 마케팅을 연구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소셜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요소로서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잘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셜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건데 원래는 소셜 마케팅에는 저희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소셜 마케팅이 분류가 되고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이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소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소셜 마케팅과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라는 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구별을 짓지를 않고 있죠. 근데 오늘은 그걸 좀 구별을 좀 지어보자라는 뜻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서 마케팅 쪽 입장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소셜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빨리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벤트 전략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이렇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젠다를 던져드리는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마 올해 되면 올해의 제일 실무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게 될 파트 중에 하나가 성과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과 분석을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어디에다가 둬서 성과 측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뽑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4시간 동안 혼자서 여기 열심히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떠드니까 뭐 그러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들 얼굴도 한번 봐주시고요. 한번 옆에 인사를 한번 하시죠. 다들 뜻 좋게 모으셨는데 목례라도 한 번씩 하시고요. 네. 저희는 소셜이지 않습니까? 소셜이니까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상한 취급받거든요.
진짜 이상한 취급받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 주 월요일 날 컨퍼런스 이제 플로트 단내에서 하는 이제 페이스북 컨퍼런스에 발표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중간에 농담도 못하고 계속 했었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컨퍼런스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때는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농담도 좀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때는 배울 거 없다. 똑같은 내용을 요번 주에 했더니 다다다다다 했더니 많이 배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자리는 좀 편안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특징이 저는 여기 서 있지를 않아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건방진 자석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게 봐주시지 마시고요. 저 인간이 PT하는 걸 좀 잘 못하는구나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나오네요. 어쨌든 요 책은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일 처음에 소셜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구라는 이 공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다못해 박테리아들도 숙주와 그리고 그 주위의 환경들에 의해 갖고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기질이든 무기물이든 어쨌든 생명이 있는 존재든 모든 존재들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함께 살아가냐? 다른 것들을 보면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는데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뚜렷하게는요. 역시 인류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왜 사람이 사회를 만들었냐라는 입장을 딱 보면 사람들은요. 함께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원시 시대 때에 공룡을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룡 잡기 위해서는 같이 뭉치면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어떤 가치를 서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존재들 중에서 생명체 중에서 가장 고등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인간이다 보니 이 인간이 또 이런 집단을 더 발전시켜서 사회로서 승화를 시켰죠. 어떻게든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들, 특히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돌을 닦는다고 지리산에 푹 파묻혀 계시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번씩 장날에 한 번씩 촌에 내려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들고 가셔야 되고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그리고 함께 간다는 거에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셜의 의미에서 시작은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어릴 때 우리가 부모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런 관계가 결국에는 뭉치고 커지고 발전하면서 사회라는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태어날 때 그 자체부터 가족사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셜의 의미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이 함께, 관계, 사회라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소셜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소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넘어가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NS 단어에 대한 의미도 잠깐만 돌이켜보자라는 겁니다. SNS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 이상의 객체, 그러니까 두 개죠. 두 개의 객체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노드로 묶여져 있는 것을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컴퓨터 간에 묶여질 수 있는 것도 네트워크고요. 사람 간에 묶여 있는 것도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한 개라도 없으면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람에서의 네트워크라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준다든가 내가 반응을 하면 그 사람도 반응을 해준다든가 이런 작용이 있어야지만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는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친구하고 1대1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또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네트워크는 계속 성장이 됩니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죠. 각종 호스트가 연결되고 연결되어야지만 네트워크로서의 성립이 되고 거기에 대한 파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이 두 가지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네트워크의 특징인 상호작용과 확장 가능성이라는 것에 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소셜 미디어에서 전파, 확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나오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단어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개만 딱 짚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셜이라는 것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회라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 아니면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단체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런 단체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고 사람들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회라는 단어를 이제 다른 단어와 합성을 시키기 위해서 형용사적 표현을 한 거죠. 저는 언어학자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있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셜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소셜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회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작용성이 사회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자체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힘 두 개, 특징 두 개가 사회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큰 뜻이 있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SNS 단어가 제가 재작년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드립니다. SNS는 결코 IT 용어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잘 전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SNS 단어 자체는요, 굉장히 사회적 단어입니다. 우리가 IT에서 사용했던 단어는 아닙니다. 실제 제가 이걸 쭉 뒤져봤더니 소셜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들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문에서는 1859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소셜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논문에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페르디난드라는 사람과 에밀이라는 사람인데 각각 이제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한 사람은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한 사람은 이익사회와 공익사회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화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익사회와 공익사회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고요. 교육적은 에밀이라는 사람이고요. 사회적으로 사회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페르디난드입니다.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 단어 자체는요, 굉장히 사회학에서, 교육학에서, 의료학에서, 의료계에서도 질병의 확산과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요, 과학계에서도 소셜 네트워크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분자의 폭발이나 분자의 간접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다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라는 단어 자체가 최근에 나와서 IT 용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회적 관계라는 의미에서 있어 왔다 그러면 맨 끝에 SNS 할 때 S는 어떤 뜻이냐? 말 그대로 서비스고 시스템을 말합니다. SNS라는 단어 자체는요, 정확하게 풀이를 하자면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시스템,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나 시스템, 사회적 구성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모든 정책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다 SNS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모인 이 프로그램 자체도 SNS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굿네이버스 같은 이런 NGO 단체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자체도 그런 프로그램도 SN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도 SNS라고 할 수 있죠. 헌법이나 이런 법규들도 S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서비스들이고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SNS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는
주로 트위터나 소셜미디어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SNS라는 단어를 호칭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SNS 단어를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한글로 말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았을 건데, 좀 똑똑하게 보이기 위해서 SNS라는 단어를 썼더니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웹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웹의 용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트위터라고 보면 언론에서 그랬죠. 트위터는 SNS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언론은 SNS는 트위터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용어죠. 앞에 거는 맞습니다. 왜? SNS라는 단어는 큰 의미에 트위터라는 점 하나 탁 찍혀 있으니까. 그럼 트위터는 SNS가 맞죠. 근데 반대로는 틀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SNS가 너무 큰 의미고, 이렇다 보니까 IT나 웹 쪽에서 이 SNS 단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소셜미디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처음에 주장을 한 사람은 크리스 시플리라고 가이드와이드 그룹의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전 세계 이제 국제 언론학 협회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가 2005년도에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을 하고요. 2006년도에 국제 컨퍼런스에 소셜미디어라고 합시다라고 제창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온라인 속에 있는 SNS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다 소셜미디어라고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원체 이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단어가 확 몰려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SNS, 어떨 때는 소셜미디어. 근데 어떻게 보면 두 개 비슷한 겁니다. 똑같은 건데, 근데 정확한 용어로서는 소셜미디어와 SNS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이분이 이야기했던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사람의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고, 서로 뜻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근데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온라인 서비스에,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이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속에 있는 서비스들,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소셜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왜 미디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온라인 서비스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왜냐? 미디어는요, 어떤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정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매체들을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속에 있는 이 서비스들이 바로 그 미디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의미 자체가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소셜미디어도 최근에 나온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벌써 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웰리의 이 로봇처럼 지구에 혼자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소셜미디어는요, 잘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국내에서 언론에서 몇 군데 있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SNS의 원조다, 소셜미디어의 원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왜? 해외에서는 소셜미디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지도 별로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론이 된 게 깊게 들어가 봤자 2004년, 2003년대 그때였으니까 우리 소셜미디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싸이월드는 벌써 200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그러죠. 아이러브 스쿨이 있지 않냐. 그러면 또 올라가 보면 1999년도에 아이러브 스쿨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서비스는 그다음부터 나왔지만, 그러면 원조는 SNS의 원조는 국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아직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소셜미디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 정도 그냥 추정을 할 뿐이다라고 하지만, 자 볼까요? 소셜미디어의 의미는 사람의 생각을 서로 모을 수 있는 온라인에 있는, 웹이라는 표현도 안 썼고요. IT라는 표현도 안 썼습니다. 그냥 온라인, 가상 공간에 있는 서비스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자 소셜미디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이러브스쿨 이전에 더 올라가고, 우리는 벌써 이전에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사용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 생각을 나눴고요. 댓글로 붙였고요. 의견도 붙였습니다. 더 올라가 볼까요? 인터넷이 처음 시작하기, 알려지고 시작하기 한 게 90년도 넘어왔으니까, 그때 국내에서 인터넷보다 먼저 알려진 게 PC통신이죠. 92년도에. 하이텔이 92년도에 하이텔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물론 다른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PC통신에 딱 한 번 보면 벌써 PC통신 게시판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자기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했었고요. 채팅도 했었고, 그리고 뉴스
이렇게 뒤져보면 아마 94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국내 최초 사이버 커플 탄생.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도 있는 거죠. 아, 친구라고 그러면 안 되군요. 그분들 그 당시에 서른이 넘었으니까. 아, 그분들이 있었죠. 그렇게 친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소셜의 경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전에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그러면 소셜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데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의 소셜미디어와 이전의 소셜미디어, 이전에 있었던 서비스와의 차이점이 제가 뒤에 가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서 제일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급성장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셨으니까 대부분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에서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왜 2006년도를 열풍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때쯤에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물론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중심으로. 페이스북이 막 이제 마이스페이스를 뛰어넘기 시작했었고요. 이때 트위터가 나왔죠. 2006년도 7월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쯤에서 이제 확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한 이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쯤이 국내에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쯤이 여러분이 남자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때문에 그렇죠. 김연아 선수 2009년 5월쯤이 됐습니다. 5월 6월 달에 본격적으로 트위터에서 김연아 선수가 트위터를 한다 뭐 한다 기사가 언론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간간히 그 전에 국내에다가 소셜미디어 SNS 해가지고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전자일보나 뭐 이게 IT 관련 그 신문에서는 벌써 2009년 이전부터 2008년 뭐 그때부터 계속 소식이 조금씩 전해져 왔었는데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관심 가진 데는 요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쯤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확실히 IT 강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표현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열풍이 시작이 되고 난 뒤로부터 국내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그냥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무려 3,700만이 됩니다. 국내 사용자가. 이게 왜 놀라운 수치인지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입니다. 그리고 뭐 정보통신, 지금 정보통신이 아니고 한국방송통신위원회나 다른 인터넷진흥원이나 많은 진흥원들, 기관들에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최소 80%에서 약 한 86%가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작은 사람 빼고 중간에 있는 80% 정도. 그러면 5천만에서 80%면 4천만입니다. 4천만이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인데 봤더니 3,700만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인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게 모르게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는요. 이 숫자는 중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강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내의 소셜이 열풍의 시작이라는 표현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아주 폭풍입니다. 폭풍. 2010년도에 와가지고 이 소셜에 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고요. 실제 작년 저희 5월 달에 방통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국내 소셜미디어, 소셜을 사용하는 이용률이 세계 4위로 올랐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어떤 통계냐 그러면 국내에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2009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채 1년 조금 넘었는데 전 세계의 인구 중에 국가 중에 스마트폰을 국민당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한국이 1위로 올랐었죠. 벌써 스마트폰이 아직 이제 1,000만 대 넘었는데 그 정도로 국내에서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2위가 일본입니다. 2위가 일본인데 국내 통계를 보면 한 사람당 298메가, 290메가 정도 씁니다. 1인당. 한 달에. 용량으로 다 합쳐갖고 그냥 배분을 하면 290메가 정도 씁니다. 2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190메가 정도 씁니다. 그럼 벌써 100메가 차이입니다. 뭐 IT 강국 맞죠? 와.
대단한 수치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내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전 세계 소셜미디어 1위 서비스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이 드디어 6억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이 아니죠. 페이스북보다 더 큰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더 많은 서비스. 바로 중국에 있는 QQ라는 서비스입니다. QQ는 벌써 6억 7천만이 넘었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만약 해외로 이제 런칭이 되고 해외로 나가면 페이스북이 2위가 되는 겁니다. 좋지.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소셜에 관련된 서비스는 굉장히 빠르게 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소셜을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뭐라고 평가를 하게 되냐면 소셜을 열풍이라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 자, 인류 역사상에 혁명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 대표되는 혁명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18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산업혁명을 줄 겁니다. 이 산업혁명을 우리는 경제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90년도 말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인터넷혁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인터넷혁명을 우리는 정보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불고 있는 이 혁명, 지금 소셜의 분위기가 바로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소셜 레버레이션이라는 동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때 굉장히 인기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에릭 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소셜 로믹서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책보다 오히려 동영상, 공장정장 하면서 TV 방송 몇 년 했던 그 동영상이 그 자료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줄기차게 소셜은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혁명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소셜은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서비스나 이런 유행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이 사람이 말하는 혁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혁명이구나. 이게 그냥 흘러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소셜이 인터넷에서 하나 있는 서비스, 트위터 서비스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의미에서 소셜을 보지를 않고 서비스에만 보다 보니까 요 사회의 변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변화를 잘 안 보는 거죠. 물론 간헐적으로 자료를 찾다 보니 여기 조금 나오고 저기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탁 묶어서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소셜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셜 혁명이 기존의 혁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에릭 컬먼이. 가장 큰 차이점. 왜 소셜이 기존의 혁명하고 다른 거냐? 기존의 혁명들은 주로 기술적 혁명. 그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사람이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삶은 2차적인 혁명이라고 그랬다. 2차적인 효과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술적, 테크놀리적인 그런 혁명이었다 그러면 소셜은 기술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에 있는 서비스들도 대부분이 사람의 생활에 맞춰서 나가는 거죠. 뭐 획기적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따라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의미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보통 우리는 기술이 나오면 야 그거 좋다 해가지고 써보는 게 우리가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때까지 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새로운 획기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루트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 모습이 요렇고 이 사람들이 요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술이 개발되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혁명과 지금 혁명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소셜까지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커뮤니케이션의 진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진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소프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프트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를 한 사람은요, 움베르토 에코라는 IT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사회학자이기도 하고요,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국내에 그 책을 하나 낸 게 95년도에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 책 안에 중간에 보면 소프트 커뮤니케이션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소프트 커뮤니케이션은 앞으로 현대인과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게 될 커뮤니케이션이 소프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프트 커뮤니케이션이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뭔가가 경제든 뭐든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소프트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은 갈수록 대화가 직접적이고 명료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획득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미와 어두를 빼버리고, 어두와 어미를 빼버리고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자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소프트 커뮤니케이션 몰라도 문자를 그렇게 보내죠. 친구야, 오늘 내가 여기 기부하러 세미나를 들으러 왔는데 친구 너는 지금 어디쯤 있니? 안 웃으시는 그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어디야? 뭐해? 어떨 때는 물음표 띵띵띵 날려도 알아서 답변해주죠. 여러분 벌써 소프트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현상이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정보가 너무나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프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원활하게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소셜미디어고 웹 속에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서비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 서비스들이 그렇게 힌트를 얻어서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술적인 진화입니다. 이 기술적인 진화가 이전의 PC통신이나 다른 서비스와의 차이점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진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20세기에 와가지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2.0.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요, 바로 팀 오하일리라는 교수이기도 하고 회장이시라는 팀 오하일리라는 교수, 이 친구라 하면 안 되겠네요. 이분이 처음 웹 2.0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뒤로부터 2.0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웹 2.0을 뭐냐라고 물어보면 IT 하고 계시는 개발자들은 웹 2.0 뭐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XML 뭐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틀렸죠. 정확하게는 틀렸습니다. 2.0은요, 기술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단어고요, 개념적 단어입니다. 그럼 웹 2.0이라는 2.0이라는 무슨 단어냐 그러면요, 2000년도로 넘어올 때 닷컴 붕괴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벤처 붕괴가 일어나죠.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 경제 원칙에서는 투자를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묻어지는데 몇 개 서비스들은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구글 한번 볼까요? 구글이 주식 상장한 게 2004년도죠. 시작한 거는 2001년도, 90년도입니다. 말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 다 벤처라고 다 무너지고 있는데 왜 시작을 할까요? 근데 그런 서비스들이 왜 성장을 할까요? 왜 안 무너지고 성장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 사람이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서비스들의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특징들이 나왔는데 그 특징을 묶어보니까 5가지가 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5가지가 개방, 참여, 공유, 협업, 집단지성,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2.0의 뜻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웹 2.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웹 2.0은 기술적인 용어는 아니죠. 기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웹 2.0의 철학이라고 보면 정확히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철학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된 거죠. 옳은 거니까. 그러면 성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 2.0, 교육 2.0, HRD 2.0, 2.0의 단어를 붙이고 쓰고 있죠. 근데 의미는 잘 모르시죠. 실제 이 2.0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변화도 일으키기 시작을 했죠. 2007년도에 이 사람이 웹 2.0 엑스포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굉장히 몇천 명이 모인 상태에서 웹 2.0 이렇습니다. 1시간 훨씬 넘게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주
멋있는 친구 하나가 손을 딱 듭니다. 교수님, 그래서 당신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그래서 웹 전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오늘 제 강연 듣고 4시간 동안 떠들고 그래서 뭡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학자긴 학자입니다. 딱 한마디로 줄여줍니다. 그 친구한테. 그거 유튜브에 뒤져보면 나오거든요. 뭐라고 딱 대답을 해주냐면 웹 2.0은 사용자의 참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참여를 이끄는 모든 기술, 조직, 사회 모든 것을 다 2.0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왜 제가 이거 기술적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기술이 사용자의 참여에 익숙해져 있는 사용자들한테 기술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가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개방화될 수 있는, 오픈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까? 하고 고민을 하는 중에 나온 것들이 기술적인 용어인 뭐 자바스크립트, XML, AJAX, 뭐 각종 단어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부터 이런 기술들을 웹 2.0 기술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서비스는 요 웹 2.0 철학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용자는 더더욱 참여에 익숙해지거든요. 아, 이제는 나는 쉽게 참여를 할 수 있구나. 이제는 참여를 쉽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기술은 갈수록 참여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사용자들은 이제 참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용자의 이 참여에 익숙한 경험을 그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야 되고 서비스들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또 소셜미디어가 어느 정도 충족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뒤에 가서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세 번째로는요. 정보경제 프로세스의 주체의 변화입니다.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보다 일단은 경제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세스라고 그러면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과 소비. 그렇죠.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도 딱 이 프로세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도 이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통하는 사람이 유통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정보들은 홈페이지라는 우리가 흔히 이제 웹 2.0이 나왔으니까 웹 1.0이라고 해보자고요. 웹 1.0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기업이고 기관이고 CP였습니다. 사용자는 그냥 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는 정보를 받아 먹어야만 되는 그냥 틀리든 맞든 봐야지만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다른 이야기 쓰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결과적으로는 그 정보가 옳은지 없는지 혹 잘못됐다라고 알아도 수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매일 이메일 주면서 야 그거 잘못됐으니까 바꿔줘. 그러면 시간이 또 걸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들한테 유통시키기 위해서 검색 엔진에 등록시켰고요. 근데 이런 정보 프로세스도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 프로세스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사용자들 중심으로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블로그 마케팅을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전에는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기업에서 이 제품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블로그 마케팅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를 모읍니다. 나름 블로그라고 할 수 있는 서포터지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모읍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죠. 해보고 난 다음에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나면 다른 사람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메타 블로그에다가 막 유통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럼 사용자들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또 그 물건을 보고 그 정보를 다시 또 물건을 사고 정보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 과정을 사용자 중심으로 하는 거고 기관과 기업은 잘하고 있나 어이구 잘하네 포인트 하나 주고 상품권 하나 주고 라는 역할만 돼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에 다가옵니다. 바로 소셜 마케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프로세스에서 주도권을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자가 가지게 된 겁니다. 사용자가 이 프로세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속칭 일개천것이 여왕이 된 거죠. 신분이 상승이 된 겁니다. 지위가 상승이 된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떠들 수 있고 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용자들은 지금은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웠죠. 이전에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지금 사회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용자들은요, 파워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위와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위와 파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를 찾겠죠. 그런 도구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도구들이고요. 이런 지위와 그 파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좋아하니까.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동형 디바이스의 성장입니다. 이동형 디바이스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폰이 국내에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9년도지만 원래 2000년도 초반에 국내에 스마트폰이 벌써 도입이 됐었죠. PDA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그때는 실패했고 지금 성공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동통신이 그때 기술이 많이 뛰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크게 꼽는 게 그때는 이동 3사 주도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PDA가 성장이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PDA가 스마트폰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기술을 말하지 말자고요. 기술은 뭐 이동통신에 뭐 모바일 2.0, 뭐 4G, 3G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그냥 겉면만 딱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사용하기가 쉽냐? 사용자는 벌써 PC, 휴대폰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게 자기 손으로 기기로 자그마한 기계로 넘어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큰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차이점. 인풋 장치, 키보드나 마우스, 또 휴대폰에 밑에 있는 그 키패드, 요게 없어진 겁니다. 이게 손가락으로 핑거로 바뀌었다라는 것밖에 없죠. 나머지는 뭐 다 똑같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하기 쉽다는 거죠. 벌써 경험해왔던 장치들이 조금 더 손가락으로 옮겨왔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성장했던 또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어디서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모든 IT 기기를 보자는 거죠. 모든 IT 기기가 바로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쉽게 이런 이동형 장치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세가.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또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재밌는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부쩍 많이 써먹는 화면인데요. 자, 이거는 2008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주 연설하던 장면입니다.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있는 특징, 왜 재밌다라고 하는 걸 보이십니까? 제가 학대를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손에 IT 기기를 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심지어는 노트북을 들고 막 찍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용자들이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했다는 거죠. 바로 앞단에 1번, 2번, 3번 이야기했던 거 쭉 이어볼까요? 첫 번째, 사용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한테 개방적으로 하기 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되니까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고요. 그게 의해 갖고 파워를 가졌습니다. 지위가 상승이 됐죠. 근데 이 지위가, 파워가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를 해준 거죠. 속된 말로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줬죠.
사용자는 날고 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이런 파워와 힘을 지닌 사람이 사용자들이 이 파워와 힘을 가지고 제도적인 규약이나 규칙들도 바꿔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법규나 어쨌든 규칙들은. 사례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불과 한 3, 4개월 전에 CNN에 대서특보라는 거죠. 특종 중에 특종이죠. 특종 중에 특종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특종 장면인가? 이제 정보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지만, 그러면 이해를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게 특종이 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요, 이상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대중연설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고 있으면 국민이 사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인 받겠다고 가까이 가면 볼펜 꺼내면 잡혀 들어갑니다. 이상한 법이죠. 왜 그런 법이 생겼냐 그러면, 사인을 받기 위해서 제일 가까이 대통령한테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볼펜으로 테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가까이 볼펜을 소지를 못하게끔. 그런데 한 3, 4개월 전입니다. 이제 저 작년이었죠. 아니 젊은 친구가 뜨고 오더니 대통령한테 사인해줘 딱 그랬죠. 그러고 났더니 대통령이 자기 손권을 가지고 사인을 쫙 해줬죠. 그래서 기사가 CNN에서 특종이 된 거죠.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중연설에 사인한 대통령. 이 친구도 완전 스타가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사인 받은 친구. 아이패드 인기 높아졌죠. 대통령한테 사인 받을 수 있는 장치. 어도비가 아이패드 출시하면서 뭐 플래시가 된다 안 된다 때문에 아직 굉장히 많이 관심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 덕분에 어도비가 갑자기 인기가 확 떴죠. 이거 어플이거든요. 어도비 어플입니다. 포토샵 같은 어플이거든요. 그거 떴습니다. 다 떴죠. 자, 이 말은요. 바로 이동형 디바이스가 이런 사소한 법이든 뭐 규약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동형 디바이스의 힘이라는 거죠. 이동형 디바이스가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사용자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경험 이런 것들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부여를 해주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사용자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지금 사용자들은 모든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대화하는 경험은 벌써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휴대폰을 1대1로 했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1대1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화된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는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박사까지 과정을 안 밟아도 거기에 준하는 그것보다 더 월등한 정보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문대 밖에 안 나온 사람이 한 나라의 경제를 예측을 한 겁니다. 검찰들이 잡아다 놓고 물어봤죠.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인터넷에 뒤져서 조합을 해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화된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획득한 것들을 내가 떠들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이 미디어라고 합니다. 미디어라는 지칭을 붙이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지만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미디어가 된 거죠. 그리고요, 그 미디어라는 호칭이 떨어지고 난 뒤로부터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전체적인 사회 변화가 바로 사용자들이 이때까지 경험을 했던, 이때까지 얻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는. 지금 사용자의 니즈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중심에 있기를 계속 바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나는 가지고 있는 파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이 프로세스 내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분야를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한 사람이 철학을 알고 있는데 문학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인사동에 가서 막걸리 먹을 때는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문학, 철학, 사회, 경제까지 아우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죠. 다 아우르죠. 또 정치에 대해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는데도 한 번씩 혼자서 떠듭니다. 이거 하냐, 저거는 4대강은 어떻게 저렇게 떠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간혹 가다가 저희 집사람이나 딴 사람한테 유식한 척 하려고 어떤 책에 누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어떤 게 나오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계속 자기의 지위와 자유의 위치를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그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이 두 가지 심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 조직 내에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이야기를 표현하고 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심리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조직에서 인정받았으면 안정화시키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심리에 의해 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사회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부분이요, 이전에는 단순히 고객이었습니다. 커스터머. 근데 지금은 프로슈머입니다. 크래시모입니다. 생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모바일이나 소셜이라는 이런 각종 서비스나 기술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 생활 속에서도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생활과 인터넷, 다른 정보, 사회, 경제까지 다 플러스가 돼가는 거죠. 융합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자, 중심은 더 놀라운 거는 여기 있죠. 사회 변화에서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이런 사람이 이슈 생산자로서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슈 생산자로. 자, 기업 입장이나 정부, 조직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험한 단어입니다. 언제 나를 충성했던 고객이 언제 튀어나와서 악성 고객으로 될지, 언제 국가에 반하는 정보를, 국가에 반하는 정치들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물건을 샀거나 제품을 샀거나 어떤 기업에 뭐런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그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그 서비스가 나쁘다 그러면 지금은 표현을 하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CS 분야 쪽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나 제품 사용하고 불만을 생겼습니다. 그 불만을 생긴 사람 중에 70% 가까이가 포기를 합니다. 왜? 귀찮아서. 그러면 나머지 30%, CS를 발생시키는 나머지 30%. 이 나머지 30%들이 1차 활동을 합니다. 1차 활동. 근데 이 1차 활동을 하고 나서 그 1차 활동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벽에 부딪히고 나면 약 그 중에서 60%가 악성으로 빠지고 나머지 40%는 포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머지 60%, 전체율로 치면 채 10%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는 요 몇몇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사바사바 한 겁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이거 줄게. 저희 어머님이 목캔디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촌에 가보면 목캔디가 이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어머니 당뇨병이 계시는데 사탕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좀 드시지 마시지요. 이거 사탕 주는 거 이거 뭐 주는 거 먹어야지. 맛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러 가니까 그 다음에 고향 내니까 그대로 2박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러 갔더니 그대로 2박스가 있습니다. 그 목캔디 제조회사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이 돈도 많으십니다. 왜 이렇게 많으시고 사탕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2년 동안 공짜로 사탕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웃집에 할머니한테 사탕을 하나 선물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이런 이제 중순이 되셨으니까. 옆집에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목캔디를 하나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먹을 거라고 갖고 왔다가 까가지고 입에 딱 넣고 뚱뚱 했더니 비닐종이가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목캔디에. 근데 목캔디가 그게 제조 공정에서 비닐종이가 자주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딱 나와서 어머니는 거기다 전화를 했답니다. 여기 비닐종이 나왔다. 그랬더니 바로 고객센터에서 한 박스를 들고 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조공장에서 한 박스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그게 좀 사례가 많은 거 봅니다. 드시다 보니까 또 나온 겁니다. 이번에 2박스를 갖고 오는데 그 다음부터 주기적으로 2박스를 갖다 주더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당뇨가 심해지셔서 끊으셨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이전에 기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자들이 이슈 생산자로서 사천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자기 요 사탕에 비닐종이 나왔다고 떠들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데 지금은 이슈 생산자로서 인터넷을 통하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괴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좀 빨리 이야기를 해서 잠깐 또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장가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랑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장가를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장가를 오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인물 훤해졌다. 처음에는 제가 듣기 좋았습니다. 장가를 가니까 인물이 훤해지는구나. 알고 봤더니 그 소리가 이야, 너 살쪘다. 제가 장가 가고 난 다음에 한 18kg 정도 쪘습니다. 한 19kg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쪘죠. 이게 제가 결혼할 때 사 입은 옷인데 지금 빡빡하죠. 그래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MB 정부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MB가 자전거 정책 이런 거 했으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동호회에서 물어봤더니 다들 독일제 자전거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이왕 살 거면 좋은 거 사라. 그래서 이제 나라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국산 자전거를 샀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지 모르니까 이니셜로 해서 S4 자전거를 샀습니다. 안 웃으시군요. S4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 자전거를 사고 난 다음에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요. 90만 원 넘게. 그러니까 얼마 좋은 거 샀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서 한 일주일을 열심히 타고 다녔죠. 저희 집이 이제 군포입니다. 군포 안양 쪽인데 이렇게 그게 군포 쪽은 공원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 다니다 보니까 살이 뒤에 부러진 겁니다. 살대가 하나가. 그러면 저는 비싸게 삼성이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S4 자전거 샀으니까 그 자전거 샀으니까 당연히 AS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가니까 3번역 딱 내리면 그 S4 대리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콘쳐 달라고 그랬죠. 아저씨 이거 좀 콘쳐 주세요 했더니 거들떠보도 안 하는 겁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거들떠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도촉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집에서 산 거 아닌데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대리점 아닙니까 S4? 저 정품인데요. 90만 원 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떼더라고요. 아니다고. 우리 집에서 안 사면 안 고쳐준다고. 수리비가 얼마 듭니까? 한 5, 6만 원 든다는 겁니다. 살 때 하나 바꾸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한 40분을 걸어가서 또 다른 대리점 갔습니다. 다른 대리점 갔더니 거기에 대리점도 똑같더라고요. 그 대리점도. 그러니까 그쯤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이만큼 제가 열을 받으면 이렇습니다. 이만큼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을 하는 사람과 IT를 하는 사람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갔겠죠. 찾아가지고 S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한마디 떠들려고 게시판이 없더라고요. 방명록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어디 댓글 날 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친절하더라고요. 거기에 1588 빵빵빵빵 해가지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크게 하나 받아가 놨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다가 로고송 들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전화를 했는데 줄기차게 로고송입니다.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했더니 40분 동안 로고송을 들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드디어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 안티카페가 20군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 있다는 안티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마디 떠들려고 들어갔더니 벌써 그 집 사진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경우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게 바로 일반 사용자의 패턴이 지금 현재 있는 사용자 패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겁니다. 저하고 같은 경우를 하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 S사는 고객이 떠드는 소리, 고객이 뭐 악플 달고 욕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관리하기 싫었는지 게시판을 없앤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왜? 그 게시판에 와서 고객이 떠들고 욕을 하더라도 기업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삭제를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버려 놓으니까 사용자들이 음지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카페에 올라가고 인터넷에 퍼진 글들은 어떻게 됩니까?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기업은 CS 그 투자에 조금 등시하기 위해서 관심을 그 돈 아까워 그 생각 그 짧은 생각에 오히려 엄청난 대군의 안티를 거두게 된 거죠. 지금 아까 제가 이슈 생산자를 주목을 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게시판을 이야기했고 카페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런 사용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관리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기술적 전체적인 소셜 혁명은 바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변화에는 기술적 변화도 주도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변화로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참여 서비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용자들 갈수록 참여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1인 미디어로서 그리고 노마디즘에 굉장히 편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 노마디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유목민들을 유목주의를 노마디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 노마디즘 하면 주로 얼리 어댑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노마디즘의 정확한 뜻은 사람은 하나의 가치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을 노마디즘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모든 존재의 사람은 바로 노마디즘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쭉 이제 정리가 거의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의 변화가 이런 변화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사용자가 이렇게 분위기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둬야 되냐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볼로 너무 제가 소두가 길었나요? 소프트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긴 건 아니었죠? 네. 이제 마케팅으로 넘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은 소셜미디어로죠. 사용자의 니즈의 변화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기술의 발전들에 의해 가지고 더 풍부해지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사용자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소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웹라이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생활 속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 시대고요. 이런 중심에 소셜 미디어가 있고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의 추세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용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가 더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소셜 미디어의 특징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참여하기 쉽고 공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요 소셜에는 어떤 파워가 있는지 이건 재밌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도 한데 소셜의 파워는 관계 파워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이 관계 파워가 학문적으로 많이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서도. 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저희 사무실에, 저희 연구소에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인형이. 그 인형은 스프링이 달렸고요. 옛날에 요 인형이 2009년 10월 달에 한국기술회관에 저희 오픈 세미나 할 때 선물로 나눠줬던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사무실에 있었던 지가. 근데 이 인형이 명함을 꼽는 인형입니다. 동동동동. 머리에 명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프링이 있어서. 그런 인형입니다. 근데 이 인형을 사무실에 딱 올려놨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댑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청소를 할 때 인형 주위를 닦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어떤 반응이 보이나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날 가가지고 손도 안 대던 몇 달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손도 안 대는 인형을 제가 득 들고 들으라고 이야 예쁘다 스프링 달렸네 오 명함도 꼽히네 몇 마디 하고 딱 얹어놓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빼꼼 열어갖고 쳐다보는 거죠. 뭐 하나. 그랬더니 거의 1년 가까이 한 번도 손을 안 댔던 팀원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만져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책상에 한 개씩 있으니까 아직 남아있으니까 책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명함도 꼽자 놓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파워입니다.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볼까요? 얼마 전에 종영이 됐던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하고 있으니까 주말에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았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오고 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 연구실에 있는 여직원 둘이서 커피를 마시면서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말에 보고 와서 야 어저께 그거 봤냐? 아씨 길람이 쳐주길 갔으나 뽀뽀할 뻔했어. 왜 하필이면 윗몸 일으키길 똑바로 하라 그래?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맞아 얘 참 나쁜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잘생겼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주말에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말을 하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말을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죠. 그러면서 야 영화 그 영화 한번 봐봐 재밌더라. 야 짱이더라. 친구들 직장 동료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현상은 그 뒤에 그 직장 동료는 쉬는 시간에 그 영화의 동영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지도 않은 녀석이 다른 사람이 어떤 영화 재밌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커피 마시면서 주워 들은 사람이 다른 친구들한테 그러죠. 야, 그 영화 재밌다. 자, 이런 현상이 바로 관계의 파워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사람은 관계를 이루고 사회를 사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회를 이루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가치, 같은 목적을 위해서 뭉친다고 그랬죠.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것 때문에 뭉치는 겁니다. 본인의 잠재의식에 직장 동료는 나하고 같은 이익을 창출하는 동료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알게 모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신뢰라는 거고요. 바로 트위터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신뢰의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론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행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관계의 파워가 있다라고 아는데 트위터에서 이벤트를 하시거나 활동을 하는 거 보면 그냥 까먹고 하십니다. 이 관계의 파워가 어느 정도 파워가 있냐? 많은 논문들이 이야기합니다. 최소의 마케팅 효과로는 30%, 최대는 70% 이상 효과를 끌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마케팅이 효과적인 거고요. 아메리가 안 무너지고도 열심히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염소똥을 뭉쳐 파는 사이비의 아저씨들이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약을 잘 파는 겁니다. 왜? 그 사이비 약장사들 볼까요? 염소똥 뭉쳤는데 할머니들 모아놓고 3일 동안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노래 자랑하고 놀립니다. 그리고 뭐 노래 잘했다고 화장지 하나 주고. 왜 3일 동안 그 시간 낭비를 하냐고요. 그죠? 왜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할머니들이 약장사한테 삼촌, 이 삼촌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저 친구는 나랑 잘 놀아주는 친구, 나랑 말이 통하는 친구, 나하고 은연 중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같은 놀이 공간에서 노래 부르던 할머니가 야 좋다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줄 아는 거죠. 이게 관계의 파워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위터에서 이벤트라고 마케팅을 한다고 보자고요.
관계의 파워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라는 거에 포인트를 주지는 않고 그냥 RT 해주세요, RT 해주세요, RT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전파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꾸 포인트에서 이게 포인트인데 다른 포인트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소셜미디어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라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는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도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더 관계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프라인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 관계의 파워가 온라인의 네트워크 파워까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하고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은 일단은 패러다임의 성장입니다. 사용자들의 변화가 일으키고 사회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소셜미디어 도입에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셔야 될 전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 얘네들을 제가 여기서 나쁜 이야기를 할게요.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대지를 몰 때 앞으로 쭉 가게 하려고 그러면 잘 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대지의 습성에 잘 반영을 하면 대지를 몰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꼬랑지를 딱 잡고 조금만 딱 당기면 쭉 갑니다. 대지는 당기는 힘에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게 하려면 길을 잡아 당기면 제가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합니다. 길을 잡아 당기면 그때 갑니다. 그리고 꼬랑지를 잡으면 또 앞으로 갑니다. 양떼를 모으거나 소떼를 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잘 다독거려서 가는 몰이를 잘 하냐에 따라서 원하는 목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눌렸다 그러면 그냥 꽉 용수철 눌리듯이 눌렸다 그러면 지금의 마케팅의 방법은 잘 아우르는 방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기술들을 익히셔야 되고요. 그 기술들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뒤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성장은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활동의 영역에 보장을 대했습니다. 사용자들의 활동 영역에 힘을 실어줬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활동 영역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소셜혁명과 스마트 디바이스 그리고 이동 기술의 발전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시키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변화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마케팅의 가장 좋은 마케팅 중에 하나가 소셜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구비를 치냐거든요. 소셜 마케팅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하는 마케팅을 소셜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있는 모든 마케팅을 다 소셜 마케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소셜 미디어 마케팅,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이 사회적 관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에 임팩트를 넣는 작업들이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소셜 미디어 마케팅으로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소셜 미디어에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국내에 소셜 미디어 열풍이 불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트위터 하면 돈 법니다. 사례로 델 아울렛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 욕하면 안 되는데 델 아울렛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심적인 건 델 아울렛이 왜 트위터에서 돈을 벌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델 아울렛이 트위터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요. 2004년도부터 블로그나 각종 미디어에서 인터넷에서 당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각종 온라인 미디어에서 벌써 당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았고 심지어는 외강령 95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객 여러분, 저희는 절대로 당신네들의 댓글을 지우지 않고 당신의 댓글에 모두 반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업 단위로 선언도 했었습니다. 나쁜 기업에서 차츰차츰 좋은 기업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효과를 봤던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델 아울렛이 트위터에서 신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하긴 하지만 대부분 중고 제품,
재고 제품 내지는 어느 시절이 지나가는 제품을 팝니다. 그런 루트로 팔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강연하면 트위터로 하면 성공합니다. 정말 진짜 트위터로 성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페이스북 갖고 성공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갖고 정말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케팅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버무려져야지만 마케팅적인 효과를 냅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를 마케팅의 핵심으로서 두는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적절하게 기존의 마케팅과 적절하게 병합을 시켜가면서 추진을 해야지만 효과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한번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별을 할 때는 소셜 마케팅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중심 키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 하냐 그러면요. 감성적, 아이디어, 컨텐츠의 중심을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떡 철학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해 놓은 거 뒤에를 보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 마케팅에서는, 사회적 관계적 마케팅에서는 관계에 맺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아이디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그 감성적 요소,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야 될 게 소셜 마케팅인 거고요. 그리고요, 반대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은 그 안에 있는 채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채널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한테 이해와 공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끌어낸 걸 가지고 네트워크나 서비스로 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케팅적으로 힘이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소셜 마케팅과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잘 구별을 잘 안 지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히 많이 하는 오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계라는 걸 아는데 대부분이 숫자에만 치중을 합니다. 왜? 숫자가 많으면, 팔로워가 많으면 전파가 빨리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전파력을 보면 요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만화 보면 참 재밌습니다. 비행기 안에 스튜디오가 딱 들어가서 기자한테 그러죠. 어떤 고객이 딴지를 건다고 불만을 제기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 사람 팔로우 숫자가 얼마나 된대? 여기에만 치중하죠. 그러니까 이벤트나 홍보 활동도 팔로우 해주세요. RT 해주세요. 그러면 뭐 드리겠습니다. 이게 100% 틀렸다라고 하면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파괴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오해는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마케터라 그러면 기업의 각종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컨텐츠를 소셜에 맞게끔 컨텐츠를 재편성을 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 블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는 먼데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왜? 계속 트위터, 페이스북만 먼저 새로운 거니까 거기만 파고드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거를 버리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마케팅으로 보면 시작과 효과 조금 나다가 이제 효과 안 나네 버려. 새로 시작 버려. 새로 시작 버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있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임팩트 있게 하나의 마케팅이 쭉 이어지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그대로 발굴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트위터 계정이 있다 그러면 트위터 계정, 그 계정 하나에 만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을 자원을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존 거를 모르고 새로운 서비스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워지고 머리만 아픈 겁니다. 트위터 익히고 났더니 이제 페이스북 익히셔야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아주 난립니다. 엊그제 엊그제 월요일에 했던 그 컨퍼런스가 원래 4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갔더니 거의 800명 정도가 왔다 그래요. 저는 한 500명 온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배워야 될 입장이 되니까 또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돈 나가고 지금 이런 추세죠. 세 번째 오해는요. 세 번째 오해는 단일 채널만 사용을 합니다. 제가 마케팅은 전투라는 말을 많이 드립니다.
마케팅은 전쟁입니다. 다른 회사를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전투입니다. 그러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럼 전략과 전술을 잘 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무기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략과 전술을 잘 짤 수 있습니다. 그 무기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작전을 잘 짤 수 있다는 거죠. 일본하고 전쟁을 합니다. 탱크 진격 앞으로. 그러면 100% 집니다. 북한하고 당장에 싸움을 합니다. 근데 해군만 방비를 올립니다. 100% 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투라는 마케팅이라는 전투를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도구 하나만 계속 줄기차게 진격 앞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어떤 성향이 있고 그 안에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한데 기능 배우는 게 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반향을 내가 어떤 무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어떨 때 좋은지 트위터가 어떨 때 좋은지 플리커가 어떤 때 좋은지를 구별을 먼저 지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마케팅을 할 때 적절하게 야 탱크 앞으로 이번에는 비행기 앞으로 이렇게 전략을 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서비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 안에 사용자들이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사용자가 있고 그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입니다. 트위터를 빼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현재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문제입니다. 홍보와 계속 이벤트만 줄기차게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요. 앞에 있는 오해들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 담당자가 계속 여기만 오해를 하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요. 이게 별로 좋은 방법들은 아닙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소통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업에서 실무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보고를 해야 되니까, 결과를 보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고객과의 대화는 조금 등해시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또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내야 되고요. 바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네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시켜내고 공감을 시켜내야지만 신뢰를 얻고 참여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소개팅 할 때 이상형은 이 정도 돼야 되죠. 여자분들. 반대로 남자분들은 김태희 정도 돼야 되죠. 너무 못생겼습니까? 이상형은 아닌 거죠. 그럼 이 정도. 이 정도 안 생겼으면 남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남자 아닙니다. 유부남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키는 195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하는 남자는 아닙니다. 195 정도 안 되면 어찌 남자입니까? 미니미지 사이즈 돼. 그죠? 그러면 제가 가장 여성분들한테 이상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상형이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합을 해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형을 만나서 미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형과 미팅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매도 넥타이도 맵니다. 로션도 하고 향수도 뿌려봅니다. 여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꾸밉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기업이 들어가면 자기를 꾸밀까요? 안 꾸밀까요? 대부분이 잘 안 꾸밉니다. 뒷 배경화면 바꿔주면 그것도 꾸미는 거고, 프로필 바이오 잘 써주면 꾸미는 거고, 프로필 사진 예쁘게 잘 찍어주면 꾸미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한다라고 보자고요. 그러고 났더니 장소에 간 거죠. 장소에 가고 난 다음에 10분이 지납니다. 20분이 지납니다. 30분이 지납니다.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한테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다. 자기 이상형한테. 저 여잔데요. 나는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저 취미가 뭔데요? 그 이상형을 잡으려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상형인 고객을 잡으려고 그러면 한마디라도 던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대화하고 컨텐츠입니다. 고객한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 나 잘났어 대화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고요. 특권은 몇 개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공지사항을 던집니다. 여러분 저는 동창회 가가지고 그런 걸 느끼는데 동창회 가서 잘 어울리는 동창이 있고 잘 안 어울리는 동창이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동창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들은 잘 어울립니다. 근데 잘 안 어울리는 동창은 대부분 의사나 변호사나 돈 잘 버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에코스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클래스를 샀는데 이름 추천밖에 안 하더라고. 저는 400만원짜리 중고차 한 1년에 100만원 넘게 수리해가면서 타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야기의 컨텐츠를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품에 대한 이벤트만 줄기차게 하면 고객은 이해를 안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의 대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확보하는 게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이게 확보하는 시작이 소셜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해와 제가 소셜 마케팅과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분류해 놓은 것을 정말 잘 구현을 해 놓은 사례를 보시면 아 저거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코카콜라라는 기업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벌써 120년을 흘렀고요. 마케팅도 정말 잘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재개발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코카콜라 그 책을 몇 권 보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코카콜라가 병이 왜 저렇게 디자인이 나왔느냐. 디자이너가 그 고민한 스토리를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코카콜라 이렇게 나오면 코카콜라가 어디 다른 상품과 같이 섞여 있어도 그리고 불을 꺼가지고도 만져서 이게 코카콜라구나라는 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병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최대한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골격까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참 코카콜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굉장히 그래서 브랜드 1위고 계속 이렇게 120년 넘도록 굉장히 높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소셜 마케팅과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분류를 해봅니다. 이해를 해보자. 자, 재미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 코카콜라의 해피니스 머신이라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해피니스 머신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원래 동영상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걸 일단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카콜라가요. 지금 이 이벤트를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실행을 했는데요. 마케팅을 실행을 했는데 제가 조금 뒤에 가서 이야기 드리면 소름이 끼칠 겁니다. 자, 마케팅을 했습니다. 조회수는 300만이 넘었습니다. 300만이 넘었는데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이제 조회가 확 일어났죠. 이게 언제냐면 작년 1월 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0만 정도가 이제 조회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퍼가기 시작한 게 엄청나게 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럽권과 미국권은 아예 이 동영상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온갖 관련 동영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카콜라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코카콜라는 행복합니다. 코카콜라는 행복한 회사입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 조금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뒤에 가서 좀 느끼기로 하고요. 한 개 더 사례를 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카콜라는 프렌드십 머신이라는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마케팅을 한 거는 아르헨티나에서 했었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떤 일이냐면요. 7월 20일이 친구의 날입니다. 7월 20일이 친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날 때 코카콜라가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한 거죠. 이것도 동영상 일단 한번 보고 가보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코카콜라가 왜 소름을 끼치는지. 아주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코카콜라가 그리고 이걸 친구 머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만들었습니다. 그거 7월 20일 날 아르헨티나에. 자,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친구라는 일단은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네들한테 절대 이게 친구 자판기라는 걸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판기 위에다가 버튼을 높게 달아주고 동전을 높게 달아준 겁니다. 근데 친구란 무엇이냐를 던진 겁니다. 친구의 날에. 친구란 무엇일까요? 음료수를 하나 더 줘서 나눠 먹는 사이? 코카콜라가 원하고 싶은 답은 이게 아니었던 거죠. 뭐냐? 친구라는 것은요, 같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어깨에 무등을 태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친구였던 겁니다. 코카콜라가 이걸 노렸던 거고요. 그러면 코카콜라가 이 마케팅을 하면서 원했던 게 뭘까요? 코카콜라는 1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휘청거리고 자기네들 비법을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카콜라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기 친구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친구였고, 바로 코카콜라의 입장에서는 바로 당신이 내 친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12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오면서 당신이 우리들한테 어깨를 빌려줬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있었다. 코카콜라는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은 나의 친구다라는 것을 이 동영상 이 콘텐츠에서는 한 번도 주장도 하지도 않고 표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만 그렇게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자, 조금 무섭죠. 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소셜 마케팅을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자, 가볼까요? 요 사례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마케팅에서는 제가 아까 소셜 마케팅은 감성과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있다고 했습니다. 키포인트라고 했고요.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서는 이해와 공감, 네트워크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 코카콜라를 적용시켜 봅시다. 코카콜라는요, 감성적에서 해피니스, 행복이와 우정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감성적 요소로 행복과 우정을 넣고요. 그리고요, 요것을 기계에다가 자기네들 자판기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라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동영상이라는 컨텐츠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과정만 해도 충분히 오프라인 상에서는 마케팅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대학교 학생들, 매일 입에 퍼졌을 겁니다. 네, 요걸 소셜 미디어 마케팅으로 성장시킵니다. 자, 동영상을요, 가지고 와서, 컨텐츠를 갖고 와서 사용자들한테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런 컨텐츠 만들면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이 이해와 공감을 잘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온라인이라는 매체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고요. 그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유튜브라는 특징을 알기 때문에 유튜브를 선택을 한 겁니다.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퍼가기 쉽고 제 콘텐츠가 2개, 3개 늘어나면 검색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유튜브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네들은 벌써 내가 동영상 콘텐츠를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퍼갈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패러디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유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케팅의 시작은 이 사람들이 제가 소름이 끼치는 이유는요, 바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동영상 만들어내는, 저는 동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것만 해도 야, 대단한데, 처음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유튜브라는 서비스의 특징까지 이해를 하고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다. 쭉. 자, 그러면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소셜 마케팅과 소셜 미디어 마케팅.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뭔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코카콜라 사례를 보면요. 이런 것들을 창의적 소셜 마케팅이라고 저희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의적 소셜 마케팅에서는 기능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어떤 돈이나 뭐 어떤 재화적 이런 물리적인 가치에 중심이 두는 게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객들이 원하는 것, 지금 현재 고객들이 바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이해하는 것.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아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을 창의적 소셜 마케팅이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자, 소셜미디어 도입과 소셜미디어 마케팅은요, 다른 관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도입에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요, 분명하게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소셜 마케팅이 정말 저러다 보면 엄청난 부담이 여러분들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요소들을 좀 포함을 시키면 소셜 마케팅에 있는 요소들, 특히 컨텐츠와 공감이라는 것을 끌어놓으면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서도 오프라인 소셜 마케팅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소셜 미디어의 큰 장점입니다. 큰 장점입니다. 이거는 소셜 미디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실무자들한테 주는 기회입니다. 왜? 코카콜라처럼 원칙적부터 고민을 해 나가셔야 되고 원칙적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이것도 고민하고 다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고민선상에서 고민할 걸 몇 가지를 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쉽게 접근을 해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게 소셜미디어의 효과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소셜미디어가 안에 다 관계, 신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좀 마치고요. 소셜의 혁명은 사람의 행동의 패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행동이 변한다는 이야기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쭉 이어나갈 거긴 한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행동 패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조금만 빨리 한번 이것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행동 패턴은 기본적으로 인식과 판단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마케팅은 주로 인식의 단계에서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판단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판법론이 지금은 이전에 단순히 인식론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은 판단과 행동까지 소셜에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 양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동 패턴은 아이다 모델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케팅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배우는 내용이죠. 이 아이다 모델이 쭉 보면 뭐 흥미를 느끼고 욕구를 넘어가고 행동을 가는데 이 아이다 모델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아이사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아이사 모델이라고 바뀐 이유가 뭐냐면 욕구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주목과 흥미를 느끼고 욕구가 생긴과 동시에 그 욕구에 충족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행동하고 난 다음에 공유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모델로 나온 거죠. 이거는 마케팅 그 원론책에 있는 책 뒤져보시면 최근에 나온 거 뒤져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검색을 계속 하다가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는 정보가 어느 정보가 정말 옳은 정보인지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또 생겼다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검색인지 검색하다가 나오는 정보들 중에서 내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내가 치마를 살 건데 이 치마가 정말 싼지 안 싼지 물건은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 비교 검색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뭐 다나와 같은 비교 검색 모델이 되겠죠. 이렇게 행동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터넷에 의해 갖고 바뀌어놓은 이 아이사 모델이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바로 검색과 비교 검색을 이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가 된 겁니다. 너무나 정보가 많아져 놓으니까. 결국에는 이 단계가
컴플렉스 단계로 다가온 거죠. 더 복잡해져 버린 겁니다. 인터넷에 의해 갖고 간단한 과정이 더 복잡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조금 더 소셜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나서 조금 더 변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참조라는 과정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는 비교 검색을 계속했다 그러면 지금은 친구한테 물어봐서 그 친구한테 얻은 정보를 가지고 참조를 해서 이 컴플렉스 단계를 조금 더 사용자들이 추려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참조도 될 수밖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파워, 신뢰의 파워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 관계에 의해 참조를 했던 정보들을 얻었던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입소문이나 내지는 여기서 참조했을 때 도움받았던 그 활동들을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호작용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얻었던 것에서 신뢰의 관계에서 파워를 얻었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로서 다시 풀어놓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소셜에 의해 갖고 바로 이 신뢰의 참조라는 영역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마케팅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쇼윈도 같이 오픈 인지의 단계에서 주로 마케팅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인터넷 마케팅이 그 정보의 판단력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셜 마케팅에서는 이 판단에서 행동까지 옮겨 나가게끔 이끌어 나가는 것이 소셜 마케팅의 포인트 영역이 넓어졌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요 뒤에 있는 이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간장을 해야 될 범위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주로 많이 노출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적인 행동 반경에서 다음에 생겨나게 하려고 그러면 주로 감성적인 거와 신뢰성에 있는 마케팅을 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성적 마케팅, 신뢰적 마케팅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감성적 이해와 공감. 이게 컨텐츠고요. 이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고민을 하는 것이 소셜의 마케팅이고요.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것 자체를 소셜미디어를 이해하는 게 소셜미디어 마케팅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소셜미디어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성격이 각각이 다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이런 로드맵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포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는 실무자들이 그리는 작전이고 전략입니다. 이 그림을 최종적으로 그릴 줄 아셔야지만 소셜미디어 마케팅에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건 너무 자료가 좋아서 성재민 씨라고 저쪽에 전라도 쪽에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 자료를 좀 갖고 와서 갖고 온 건데요.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라는 것도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장은 예쁘게 하면 주는 사람도 좋겠지만 받는 사람도 같은 선물이라도 더 값어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말할 것인가 라는 것을 중심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소셜미디어는 만능이 아니다. 슈퍼맨이 아니다. 채널 하나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마케팅을 성공한다 그러면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해야 되는 것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 장면을 왜 썼냐 그랬더니 저 개를 계속 몇 달 동안 훈련을 시켜놨더니 이제 주인이 자전거만 타면 앞에 타든 뒤에 타든 한다. 그래서 고객을 훈련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기존의 자원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거.
이거는 소셜링크라는 이중대 대표 팀에서 그린 그림인데 너무 그림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블로그 가지고 계시는 것, 웹사이트 갖고 계시는 것들을 다양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이게 스토리보드죠. 기획자들이 좀 이런 그림을 좀 많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중요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마케팅은 전투입니다. 이 마케팅의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오와 같이 있기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내에 소셜 마케팅이라는 책을 냈죠.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전략 전술이 필요하고 이 전략 전술들에서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전략이 될 것이고 전술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게 전략이 된다라고 전술이 된다라고 하는데 오해는 여기서 많이 한다. 제 이야기에 뭐 정리 정도 될 겁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하나의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에서 전투는 다양한 무기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다양한 요소들을 믹스하는 믹스 마케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